것이 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경쟁 교육이라는 게 거의 살인적인 수준의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은 많은 통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상시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3명 중에 한 네, 명이요? 3명 중에 1명이요. 너무 높잖아요. 그 비율이. 오직 그 학업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라고 그게 첫 번째란 말이에요. 네.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나가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좋죠. 네, 대학생들 왜냐면 그러니까 경쟁을 말이에요. 끝내고 사실은 그렇죠. 대학에 들어왔는데 네. 대학에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대학만 들어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아, 다시 시작이지. 대학이 시작점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상실감이 되게 큰 맞습니다. 거. 사실은 인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까요? 그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낭낭 18세. 10대 대체로 한 거예요, 15세 10세 가? 전후. 난 지금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연애 소설을 보면 대체로 15세 전후한. 아 춘향이도 네, 그렇죠. 그런 대체로 다 15세 전후인데 우리 너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억압적인 교육을 당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완전히 군대식 권위주의 교육을 받으면 온전한 인간이 되겠냐는 거죠. 온전한 개성적인 자아를 가진 그런 인격체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물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 교육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죠. 독일은 지금 쉴러라고 하는 그 여러분 비레름 텔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이렇게 사과 맞추는 이런 말을 해요. Der Mensch ist nur da, ganz Mensch, wo er spielt. 인간은 놀 수 있을 때만 정말 인간이다. 정말 진정한 인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스필렌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플레이를 꼭 논다는 말은 아니겠지. 즐길 때. 그러니까 이 플레이란 말의 핵심은 사실은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들은 대체로 유용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쓸모없는 일들. 그렇지. 쓸모없는 일이 사실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말하자면 어떤 유용하지 않은 일을 할 바로 그때에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놀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되니까. 우리는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예. 하는 말이 음. 쓸데없는 책 읽지 마. 쓸데없는 공부하지 마. 그렇죠.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마. 맞습니다. 결국엔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을 우리 읽는데도. 부모님들이 그러네.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책 좀 그만 읽고 네. 공부하래잖아요. 그리고 대학 가서 할 수 책 있는 읽고 거 다 공부하는 있다고. 게 아니야, 한국에서. 대학 가서 연애하라, 네. 대학 가서 놀아라, 대학 가서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도 다 할 수 있다. 네. 뭘 다 할 수 있어? 맞아요.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권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보겠어요. 독서. 독서. 정말 독서가 중요한 것이고 아. 이것은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세계를 가장 넓게 만나는 거니까 계속 독서를 가장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연애. 연애를 해야 사람이 되죠. 우리는 지금 연애가 생략돼 있어가지고 아, 연애? 한국 사회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인으로 태어났어야 네. 되나 봐요. 그 다음에 여행이에요. 여행. 여행. 맞아요. 네. 여행 그러니까 느낌은 15세 전후한 세계 그 아이들이 배낭에다가 좋은 책들을 넣고 여자친구랑 손 잡고 여행을 떠나는 거야. 우린 배낭 매면 가출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우리는 심지어 네. 수험생 자녀가 있으면 온 가족이 여행을 스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애가 수험생이라 그렇죠. 여행 못 가. 네. Unfall, als hätte er erst vor einer Woche sprechen gelernt. 지금 말씀하신 이게 단순히 교육 문제 넘어서 기본적인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문제예요. 맞아. 이게 부모라고 해도 한 인간의 인권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딱 그게 18세예요. 18세가 딱 되는 순간 독일에서는 교사가 일체의
간섭을 안 해요.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그땐 완전한 성인으로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걸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의 경우는 공부를 잘 시켜준다는 이유로 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나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죠. 아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너무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렇죠.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교육. 그렇지. 그러니까 그 교육이 배움이었죠. 잘못된 방향이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렇죠.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는 길이니까 그 길만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독일과 유럽 같은 그런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있었으니까 지금 뭐 바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한국의 이 경쟁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요. 너희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우리 온라인 방청객 네. 분들도 한번 몇 번이 떠오르는지 손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그래 여기서 한번 네. 보세요. 1인지, 여기는 지금 다들 1번이 2번, 2번. 다 2번. 전원이네 전원. 전원 2번이에요? 전원 2번이에요 전원. 저기. 네, 다 전쟁터가 떠오르는 데잖아요. 네? 100%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이게 지금 이 네 나라를 비교한 거예요. 네 나라를 비교했는데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거 있죠? 이게 한국이 가장 높아요. 80.8%. 그다음에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일본이 가장 높아요. 일본이 70한6% 정도니까 우리랑 확 반대고, 일본은 사활을 건 전쟁터라고 한 게 14%밖에 안 돼요. 14%. 그러니까 어떠세요? 우리 미조 씨는 어떻게 느꼈어요? 네, 저도 함께하는 관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약간 친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유용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뭐 경쟁하는 그렇게 것보다. 엄청난 경쟁이 있지는 않았나요? 네,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우리랑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의외예요. 일본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교육운동하는 분을 최근에 우연히 만나서 이 도표를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한국의 고등학교는 경쟁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고등학교는 추구하는 곳이래요. 추구란 말 쓰더라고요. 추구. 한국은 경쟁, 일본은 추구. 다시 말하면 일본 고등학생들은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래요. 다양한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다른 추구를 하는 뭐 운동 잘하는 아이들, 또 무슨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 인정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게 우리랑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불행한 것은 패자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승자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승자들도. 말하자면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은 행복한가? 아니에요. 재작년에 서울대에서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서울대 아이들의 50% 이상이 우울증 상태래요. 놀라운 통계예요. 놀라운 통계. 5가지.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 그 불안 겪어보셨어요? 아니. 겪어보셨죠? 제가요? 아니요. 늘 1등을 해야 된다는 불안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늘 근데 1등만 하던 가서까지도. 친구들이 그렇죠. 늘 1등만 하던 친구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더 불안하죠. 그렇죠. 난 늘 1등으로 살아왔는데. 예. 거기 가서 여기서 처음 2, 어떻게 3등이란 걸 생각하지? 경험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승자들도 계속 그런 불안 속에서 아주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꾸 지식을 물어봐요. 맞아요. 지식을.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에. 그것도 어떤 지식이에요? 명명백백한 지식을 물어봐요. 애매한 지식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능 시험에 애매한 게 나왔다. 그럼 한국에서 나죠.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어떻게 돼요? 학부모들도 난리 온 나고.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핵심은 명명백백한 정답을 고르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정답들.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명명백백한 정답을 골라야 되죠? 그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한국 교육의 한계예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그런 정치 사상가가 있어요. 아렌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지는 용서할 수 있다. 무지, 지식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지식의 부정이니까. 그러나 무사유는 용서할 수 없다. 무사유는 범죄다. 이래서요. 왜? 무사유는 의미의 부정이니까. 의미를 부정하는 자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전부 지식만 가지고 있지 무사유의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깊은 사유를 안 해요. 왜? 한국 교육에서 깊이 사유하면 어떻게 돼요?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간단한 지식들을 체크하고 넘어가야 그걸 많이 풀어야 그걸 우수한 아이들이라 그래요. 우수한 아이들일수록 사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서울대 안에 모범생 그룹이 있대요. 난 그걸 또 어떻게 그런 아이들을 모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상대로 설문을 했잖아요. 공부의 비결이 뭐냐? 70%가 70%. 교수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되뇌는 거래요. 제일 싫어하는 야, 대답이다.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처럼 정치 교육이 중요한 것이 바로 사유하는 인간들을 기르기 위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4가지. 이게 마치 꿈같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 저건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대학 입시를 없애고 또 엘리트 대학을 없애고 학비를 없애고 특권 학교를 없애고 이렇게 처음에는 약간 먼 꿈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에게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잠재력. 네. 이제 그게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도 이공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대한민국에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지금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더 이상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고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들이 충분히 사회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실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MZ 세대는 이게 집을 사는 핵심 수요층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주로 5, 60대 이 베이비 붐 세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일구었고요. 네. 이제 40대 X 세대가 그 뒤를 쫓았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의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 이 MZ 세대들이죠. 이제 이들이 볼 때는 점점 멀어지니까 아 이게 내 생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패닉 바잉을 외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 집을 산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성적표를 보시면 이 집으로 운명이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 아파트의 이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 이걸 돌파하면서 이게 불과 5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제가 2016년 1월에 제가 결혼했어요. 아, 네. 저 때? 저 때 딱 결혼했어요. 사셨나요? 저 때 집 저 샀어요? 가격이야. 샀어요? 여보 미안해. 그때 여보가 집을 매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가격이 그대로일 줄 알고 그때는 그런 행복한 대화를 나눴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인구가 이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질만해요. 떨어졌어.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 더 싸지면 예. 1,000만 인구의 도시라고 항상 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옛날 얘기 좀 그만해.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서울은 불가능하니까 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내 집은 마련해야 되겠다. 이까짓 거 뭐 출근 시간이 좀 길어지면 어때? 예, 뭐 잠은 차 안에서 자면 되죠. 예, 이런 인식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서울 주변부에 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이 20, 30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불평등 시대에 이걸 버티려는 이 MZ 세대들의 이 눈물겨운 레이스죠. 예, 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건 아니죠. 좀 저희가 듣기로 전 세계적인
좀 추세가 부동산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고 듣긴 했거든요. 집값 상승은 이 전 세계 대도시들의 이 공통 이슈입니다. 네. 예, 그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이 런던 있지 않습니까? 아, 런던. 와, 소득으로 세구나. 집을 대박이다. 사기까지 16년이 걸리고요. 이 뉴욕의 경우에 10년이 걸립니다. 서울. 예, 이 파비앙 씨 고향 이 파리는 20년이 걸리네요. 지금 파리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땅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는데 불어로 banlieue 그 banlieue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새로운 신분처럼 banlieusard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벌류자. 이제 banlieus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실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이제 좀 불리하다고 보면 차이가 좀 많구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완전 크구나. 이거 달라요. 아. 네, 그런데 서울의 이 소득 대비 집값은 28년 거의 그죠? 29년 이들 걸려요. 도시보다 더 한 비쌉니다. 세대. 예, 그래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했어. 예,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월급은 줄었는데도 재산은 오히려 늘어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여파로 시중에 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풀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금리 기조가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집으로. 그렇죠. 부동산으로 바로 가지, 이 부동산. 부동산입니다. 금이나 뭐 자동차 이런 거는 이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 부동산 여기서 이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부동산 자산이 증가하면서 총 자산 증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자산 계층에 따라서 이 부동산 규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소위 비싸다고 하는 그런 막 하이엔드 고급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보통 2개 이상 갖고 있어요. 다주택이네. 예, 그래서 이 상위 20%, 하위 20% 이 두 계층의 격차가 이 몇 배인지 혹시 아십니까? 10배? 예, 그 무려 164배입니다. 너무 점차 심하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뒷목 땡겨. 부동산을 이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 부동산을 어디에 몇 채 소유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자산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조금씩 올릴 거다라는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코인 푸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Z세대는 그때는 더 어디를 또 가야 돼요? 어디를 가서 뭘 붙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문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자산이 많은 일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너무 예, 일부다. 그래서 MZ 세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자식들이 더 걱정이에요. 예. 불평등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죠. 예, 제가 저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소득 하위 10%에 속한 사람이 중산층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부지런히 하면 한 25년? 30년은 여러 가지 이제 예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번 생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그게 그냥 유행어가 아니라 좀 팩트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요? 이생망이. 예, 그러니까 OECD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렇다니까. 이 저소득층 자녀가 중산층, 그러니까 이제 전체 소득의 중간값 정도를 벌기 위해서 이 5세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50년.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의욕이 다 MZ 꺾이는데? 세대뿐만이 아니죠. 그 자식들의 자식까지 대대손손 이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워.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이런 불평등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했었거든요. 예전에 진짜 소 한 마리 있으면은 그냥 그거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근면성실하면은 나도 이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불평등이 왜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 돈이 돈을 버는 속도하고 이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
이걸 비교해 보면 이 지금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이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하고 이 간극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집값이 딱 그런 겁니다. 이 아파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1988년에 쌍문동 주택에 살던 이 덕선이네 영상을 한번 볼까요? 땅이 최고야. 태기 아빠 무조건 땅 사요. 태기 아빠 아파트 하나 사있어. 강남서 제일 잘 나간 아파트. 저 뭐라 하더라. 저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엄마. 그래 엄마 아파트 그게 한 5천만 원 한다 카대. 미친년갑다. 무슨 아파트가 5천만 원이 나노. 1988년에 강남 대치동의 한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이요? 평당이 아니고? 그때 물가는 어땠나요? 예, 그때 이 가구당 연평균 소득이 약 890만 원. 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한 4, 5년 정도 모으면 이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금방 가요. 아유, 우리 아버지 뭐 하셨어? 아버지. 예, 10년 뒤인 1998년 40대 X세대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는 이 근로자들이 평균 연봉으로 1,400만 원을 받던 시절이니까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으면 내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10년. 10년이면 뭐 계획 세울만 해요. 뭐 이래서 10년이면 이때만 해도 주택복권 1억 5천이면 집을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복권 오랜만에 듣는다. 주택복권 몰라요? 아니 어디 세대예요? 어디 세대라? 이분은 저주자를 쏘세요. 쏘세요 몰라? 쏘세요 몰라? 주택복권을 모르시는구나. 예,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아이고. 요즘에 안 볼란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이 됐습니다. 4배 정도 오르긴 했지만 이 집값은 어떨까요? 이 똑같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21억 원을 넘습니다. 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환갑잔치 때 딱 집을 사는 거네. 환갑잔치 때. 예. 태어나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해서 환갑 때 이제 내 집 마련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사실은 돈이 어떻게 흐르느냐랑 관련이 되는 건데 돈이 한쪽에 뭉쳐가지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잘 돌리면 되는 거죠. 물꼬를 다른 데로 이렇게 빨리 물기를 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실적 잔치를 벌이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이 MZ세대가 아등바등 투자에 뛰어들었는데요. MZ세대의 극단적 투자, 영끌과 비투 심리는 우리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고 모든 세대의 공존을 위해서 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희박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되지 않는 게임인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고 박탈감을 느낄 만한 요지가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살리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제도를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특히 IT 능력을 정말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IT 능력 활용도에서만큼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하는 친구들과 못하는 친구들, 남성과 여성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신경 써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잠재성을 그러한 산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 다들 아시죠? 네. 제 핸드폰에 다 깔려 있어요. 네. 소위 네카라쿠페라고 하는 네카라쿠페. 네카라쿠페. 이 IT 기업들에서 경쟁적으로 신입 사원들의 연봉을 올리고 있는데요. 학부를 졸업하면 5천만 원, 석사학위를 받으면 7천만 원, 박사학위를 받으면 1억을
훌쩍 넘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10%에 그쳤었던 1차 노동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러네요. 것이 1차 노동 시장이 지금은 10%인데 점차 올려서 20%를 만들고 30%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11%에서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35살 변지훈입니다. 저희 회사는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매년 2배씩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작년에는 한 1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기존을 111%를 이끌었던 어떤 분들에 대한 보상 플러스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에 연봉을 대폭 인상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게임의 핵심 재미, 코어 룰만 연구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본질만을 고민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조금 자율에 맡기는 편입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솔직한 피드백들을 많이 주시는 편이세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도 너무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떤 절차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다양한 업무들이 되게 특이한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착안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어 타임을 제외하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다가왔고요. 직책이나 연차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서로 거리낌 없이 피드백도 주고받을 수 있는 저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결국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쵸, 그쵸. 네. 저절로 주인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이런 게 정말 좋은 일자리죠. 애사심이 정말 좋은 진짜. 일자리죠. 자, 흔히 MZ세대를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IT 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은 저희 기성세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키썸 씨 동의하시죠? 네네. 저도 사실 지금 10대 분들과는 거의 맞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MZ세대가 워낙 자율성을 중시하고 또 개성이 강하잖아요. 이런 능력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높은 임금도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에서 본 것 같은 혁신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맞아요. 그들이 스마트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새로운 사다리를 통해 개천의 용이 힘차게 날 수 있음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MZ세대가 더 이상 룰 브레이커가 아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제 하나의 징후고요. 우리 삶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딩크라고 아시죠? 딩크 부부,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결혼 10년 차, 올해 나이 33살인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10년 차 결혼 생활을 딱 지켜보니까 우리는 딩크족이고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그런 부부구나. 저희 이제 삶의 방식이 굳이 아이가 없어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인생을 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이 너무 재밌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다 보니까 딩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사건들도 그렇고 좀 이런저런 사건이 많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양육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성범죄를 당한다든지 안전이 먼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싸지고 하니까 이게 외벌이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지금 살면서 계속 들고 있거든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산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와, 한편의 광고 영상 같았어요.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이유,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남편도 저도 그렇고 둘 다 프리랜서라서 사실은 이 얼려놓고 좀 더 안정이 되면은 낳자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프리랜서로 남편분이 전향을 하는. 네, 원래 M본부 잘 다니다가 퇴사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난리가 났죠. 남편분 정도면 사실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그런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이게 불안정이라는 그치, 게 우리 직업이 참 이게 맞아.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도 좀 의미 있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왼쪽의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완전 정비례네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보면요. 1에서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40%는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의 비중이 아주 낮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2008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보통 이제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 보통 2명씩 낳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 낳거나 이렇습니다. 비대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슬프다. 맞아. 저출산의 문제는 대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따져보면 신생아 한 명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1억 6천씩 안 받은 거예요, 김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받아봤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기저귀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 갔지 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렇죠. 그것도 한 2년? 1,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아동수당, 신생아 이렇게 또 양육수당 이런 것 지급이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몇 해 전에 잠깐 보실까요? 그죠? 이제 가임기 여성 인구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이제 젊은 여성들은 말하자면 내가 가임기 여성이라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여성은 많지만 출산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게 내 책임인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이거 됐습니다. 나왔을 때 기억나요. 네. 가임 거부 시위하고 내 자궁이 공공재냐 이러면서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했던 기억나거든요. 사실 저도 딱 봤을 때 느낌이 무슨 약간 가축을 세듯이 생산하는 사람들. 가임기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 이 지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여성들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내렸죠. 저기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되게 별로네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였거든요. 그 사실은 진짜 뭐 영국이나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훨씬 저희보다 먼저 한 10년도 더 전에 이런 저출산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두 나라가 있죠.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계셨고 이제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고령 국가가 바로 그 이태리와 스페인인데 사실 이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보시면 1.4, 1.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3인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에 이르면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1.2까지 가요.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뭐 이건 유럽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금 21세기 유럽 사회, 전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뭐 가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에요. 이태리나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예요. 맞아요. 엄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마가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뭐냐면 그 엄마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네. 내가 집에서 밥하고 아이만 키웠고 내 삶이 안 되겠다. 같이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말하자면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나 일을 하고 싶고 나의 영역,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건드려 줍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하고 이런 성평등을 위한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하죠. 퍼스널 컬러 진단 플랫폼들과 모유를 체결한 결과 모유? 죄송합니다. MOU를 체결한 결과 하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달라진 나에게 힘내라는 응원보다 더 힘이 되는 한마디는 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었다. 우리나라는 요즘 그 사유리 씨 때문에 비혼 출산 얘기가 굉장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름이 애 낳은 거 축하한다고 막 뜬금없이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사유리, 서유리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SNS로 문자를 엄청 받았어요. 메시지를 DM으로. 어머 언니 출산 너무 축하드려요. 결혼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언니 축하해요. 제가 맡아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근데 그 사유리 씨 사건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이요. 원래 이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사회조사, 의식조사 하면 비혼 출산,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게 남들이 그렇게 낳는 것에 대해서보다 내가 만약에 비혼인데 아이를 낳았으면 어떨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깜깜하죠, 그죠? 앞날이. 깜깜하죠. 저는 사실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청년들의 인식이 정말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의 가족 형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청년들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유리 씨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반응이 어땠죠? 되게 멋있다, 존경한다. 저 처음 용기다. 들었을 때는 그 언니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그렇죠. 그 언니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젊은 이들은 그럼 그 언니는 가능한데 나는 안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 굳이 이렇게 어떤 법률혼이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그때 낳을 수는 없을까? 의외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족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법률혼을 거친 신혼부부 주택 하면 결혼을 한 거를 입증 법률 도장을 찍어가지고 증명해야 가야 돼요.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아이도 낳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커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커플에게만 지금 주는 이런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인식에 있는 거잖아요. 인식께서는 돈이 안 들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의외로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직되어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유연 근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내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너무 어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하고 다시 아이가 좀 크면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풀타임인데 아이 낳아서 좀 시간 줄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영원히 그냥 줄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는 없느냐? 제도는 있어요. 왠지 많이 해보신 듯한 그런 제가 멘트예요. 전문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내 상사 같았어. 4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래서 2018년에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출산 장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삶의 조건을 안정화시키겠다. 어떤 사회도 경제 성장과 돌봄의 가치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룰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가치라는 바퀴가 너무 약해요. 맞아.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